엄마 그냥 도망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난 또 내가 글씨를 써요. 그러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도망가라고. 어머.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제가 번아웃이 왔다고 2014년 14년 정도부터 아무 일에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제가 하는 장르의 일, 음악 하는 게 정말 너무 쓸데없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몇 년 계속되니까 제 집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못 들어가겠어요. 작업실 문을 열기가 두렵고 컴퓨터를 못 켜겠는 거예요. 악기를 못 켜겠고 근데 이거를 궁극적으로 얘랑 저랑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상의 드리고 싶어요. 번아웃이랑 친해지는 방법? 위드 번아웃을 네. 하고 위드 싶으시죠? 번아웃이라.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일상에서 많이 많이 쓰죠. 쓰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번아웃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쨌든 심리적이든 다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 일단 굉장히 무기력하고 네. 의욕이 없어요. 네. 그 좋아하시던 음악도 막 네. 의욕이 없고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음악을. 네. 그렇죠. 그리고 불안과 우울을 동반하고요. 무기력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네. 짜증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이 번아웃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심신의 건강에 네. 부정적 영향을 주지요. 실제로 굉장히, 신체 증상이 너무 많아서 네.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좀 아프셨는지. 네, 일단 각종 신경 통증, 뭐 두통이나 이런 거는 뭐 두통 나이 친구니까 항상 같이 사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는 심지어 부비동염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M본부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멘토를 하고 있었는데 결승전에 참석을 못했어요. 중결승에는 왼쪽 귀 청각이 너무 심하게 예민해져서 그 앞에 나오는 PA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귀가 정말 떨어질 것 같아서 왼쪽 귀는 막고 왼쪽 눈은 가리고 그리고 중결승 참석하고 바로 끝나고 입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수면 장애가 한 15분마다 깨요. 밤새. 그리고 깨면 작업하던 노래가 머리를 빙빙 돌고 있어요. 이게 완전 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뭔가 이상해서 흉곽도 항상 아프고 갈비뼈 사이가 너무 아파요. 만지면 다 아프고 위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니 근데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안 움직여요, 얘가. 그럼 소화도 안 되는 거네. 그래서 계속 마르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마르고 싶은 게 아니고 위가 일을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2011년부터 지금 쭉 10년 시작이 넘었는데요, 됐고. 그러면. 그래서 그때 당시가 자우림 8집 앨범 작업 끝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일하는 방식이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맞춰야 돼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2011년 뭐 몇 월에 딱 앨범이 나오기로 했다고 하면 역산에서 언제부터 뭘 시작해야 되고 뭐 믹스는 어떻게 해서 쭉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일을 많이 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잠이 모자랐고 그러면 그때 그 딱 네. 타이트한 스케줄로 네.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거죠. 몸과 마음이. 네. 근데 그게 2011년. 네, 2011년. 그러면 아까 2014년도에도 조금 또 2014년에는 제가 힘드셨다고 이게 했는데. 번아웃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2014년이에요. 네. 좀 자주 번아웃이 오는 거네요. 어떻게 그게 보면. 계속됐어요, 사실은. 2014년 이후로 항상 말한테 채찍질해서 일을 시키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일을 하고 그랬죠. 네.
물론 잘 버티신 거긴 하는데요. 네. 근데 윤아 씨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번아웃이 올까? 이제 계기가 된 건 음악에 의미가 없다라는 무력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태가 시작됐는데 계속 일을 일을 해야 되니까. 했으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그냥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악을 하는 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뭐 분명히 계기가 있을 거예요. 아, 그게 어. 2014년에 굉장히 좀 어두웠던 일들이 네, 많아서 네. 네, 여러 가지 사회 흐름상 조금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다들 그때 우리가 음악이나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셨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네. 이런 네.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 안에는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뭐 힘을 모아서 좀 더 애써서 네. 그런 것들을 더 좋은 쪽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비슷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그렇죠. 그게 윤아 씨한테는 왜 그렇게 엄청난 큰 타격을 팡 준 걸까요? 그건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사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해 나가려는 사회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은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납득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음악을 하면 보통 이제 음악하고 나를 동일시하면서 작업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에 빠진 거죠. 그때 이제 번아웃이 당연히 같이 짝으로 따라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저는 하고 있어요. 네, 아니, 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아주 끔찍한 뭐 정인이 사건 같은 네.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가끔은 저도 네.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들을 네. 해나갈 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윤아 네, 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윤아는 왜 자우림은 그거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이건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아주 격하게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일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시죠. 하나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힘들면 쉬어요. 아. 네. 근데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뭐 미루거나 좀 쉬는 거는. 근데 왜 윤아는 그게 안 될까? 그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약이 있고요. 현실적이네요. 사람도 계약이 있긴 있어요, 다. 근데 계약서에 쓴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한 일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잘해야 돼요. 책임감이 되게 있고 네. 그리고 적당히 하는 건 안 되죠. 하려면 제대로. 내 마음에 잘해야 들게 해야 되는데 네. 저한테는 나름의 항상 기준이 있고 아니, 저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몇 가지를 좀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면에 딱 들어가면 네. 골아 떨어지세요? 아니면 아니요. 소리 예민하시죠? 되게 예민해요. 근데 물소리가 네. 똑똑 난다. 네. 어떻게 하세요? 잠가야 돼요. 네. 네. 자다 보면 목이 네. 엥 네. 있잖아요. 잡아야죠. 불 켜고 네. 눈을 부릅뜨고 네. 박멸해야 잘 수 있습니다. 박멸. 아. 예를 들어 좁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요. 네. 저기 막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져요. 막 뭐 이렇게 야 조용히 해 그러죠. 그러세요? 네. 윤아 씨는 네. 머리를 몇 번 빗으세요? 머리 감기 전에 한 번, 머리 말리고 난 뒤에 한 번 감습니다. 2번 정도네요. 네. 나래 씨는 어떠세요?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방송 때문에 헤어를 할
때는 네.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는 잘 유지를 해야 돼요. 테스트인가? 야, 선생님 오늘 아니 오늘 선생님 질문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맞아. 저도 모르겠어요. 네. 머리를 자주 빗어야 되나? 도대체 뭐지 뭘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는지. 그냥 머리를 빗는다? 이거는 진짜 뭐 집에 뭐 저 귀한 손님 올 때나 머리 한번 빗는 거지. 집에 혼자 있을 때 저만 머리 안 감나요? 근데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라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이렇게 로션 바르고 머리를 그날용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일 없으면 좀 이렇게 헝클어져도 되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닿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얼굴 닿는 게 싫으시죠? 네, 너무 거슬려요. 간지럽고. 아 뭐지? 나 진짜 오늘 되게 어렵다. 나도 어렵다. 손소독제 어떠세요? 손소독제?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 원래 타고나기를 네. 레이더망이 굉장히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아, 네. 유나 씨는 타고나기를 아주 초민감자인 것 같아요. 원래. 초가 붙었구나. 초.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음에 살짝 오류도 싹 들려요, 귀에.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캐치하는 것도 레이더가 아주 지나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는 조금 달라요. 직업을 잘 고른 건가요? 그런 면도 잘 고르셨네요. 그렇네. 네. 감각도 굉장히 민감하실 거예요. 네. 이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에 다 스캔하는 스타일. 네, 네, 네. 쫙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면 여기서 바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모도 많긴 하죠. 네. 왜냐하면 나한테 몰두하는 에너지 더하기 네. 주변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기고 너무 네. 힘들고 이럴 때 이거를 모든 가능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네.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 네. 대처할 방법을 다 생각하고. 예. 저예요. 그렇죠.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유나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뭔가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행해야 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본인이. 네. 그래야지만 안전한 네. 상태가 되니까. 네, 맞아요. 네. 왜 모르고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불안해요. 그건 불안하고 미리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삶에 대한 컨트롤뿐만 아니라 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다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피곤하네요. 그게 얼마나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네. 유나 씨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서 네. 약간 이런 면이 더 강화됐을까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자, 우리 유나 씨 성장을 좀 들어봅시다. 되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일단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맞으셨나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목공서에 가서 매를 놔주셨어요. 사이즈별로. 사이즈? 네. 굵기별로. 그리고 근데 그게 또 정말 이제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 좋은 남편이고 항상 피해자예요. 당신이.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이렇게 뭔가 다 통제 안에 둬야 되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도 통금이 8시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집은 불안하고 초등학교 때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항상 뇌가 멍든 것처럼 이렇게 멍하고 되게 잘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4월쯤인데 좀 더운 날이었어요. 근데 터덜터덜 집에 이렇게 오는데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 세상이 다 가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동안 이건 다 가짜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기억도 잘 없고 뭐 친구들이랑 당연히 재밌게 지내지도 못했고 주로 어릴 때는 음악하고 책으로 도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아 어젯밤 꿈조차 너무 어리니까 이 아버지의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이 매를 사이즈별로 만든다는 건 저는 좀 잔인하다고 느껴져요. 잔인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어떤 유나 씨를 대하는 태도에 그냥 기억조차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웠을 그럴 거예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나 씨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것이 유나 씨의 내면에 네.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궁금해요. 약간 될 대로 되라 이런 기분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뭔가 폭력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평생 음악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뭔가를 내뱉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이거 뱉어내야 돼. 실제로 제가 그런 소재로 쓴 노래들이 많은데요. 자우림 1집에 바이올런트 바이올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아동학대에 관한 얘기고 그리고 제 개인 앨범의 증오는 나의 힘이 그냥 거의 제 일기장을 쓴 것 같은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 당신을 죽도록 이토록 증오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 뱉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 뱉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뱉어내면 뭔가 스스로 정화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걸 뱉으니까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원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아버지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여러 가지 행동들 네. 예측이 안 되죠, 사실은. 예측. 네, 그렇죠. 어디로, 네, 네. 네, 어느 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예측이 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국이 뜨겁다고 때려.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 날은 신경을 네. 써서 조금 미지근하게 네. 주면 세상에 이렇게 미지근한 국을 주냐고 또 국그릇을 던져요.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무슨 말씀인지 다 앞뒤가 다 꿰어졌어요. 지금. 들어봅시다. 네. 네. 어. 그래서 저는 예측된 상황, 통제된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네, 딩동댕. 거겠네요. 네. 그런 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이 창조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생명의 줄기였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밑에서는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그렇네요. 거예요. 음악도 네. 몰래 들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네. 본인의 통제 하에 네.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제 안 들어오면 공격을 하니까 유나 씨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암울한 인생에 네. 음악을 창조하는 거는 본인이 창조하잖아요. 그렇네요, 정말. 그때 그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과 과도한 통제에 장악되어 있던 네. 김유나라는 한 존재가 그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갔던 거죠. 와. 그러니까 유나 네. 씨한테는 창조적인 활동이 삶의 에너지 원천의 가장 근원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군요, 제가. 네, 지금도 그런 거죠.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 쭉 크면서 어른이라면 약속도 지켜야 되고 네. 어른이라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네. 되고 아마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네.
진정한 어른으로 살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성실한 사람이 된 것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네. 쉽게 말하면 혹시나 닮은 면이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왜냐하면 세상과 사회 체계와 네. 제도와 어른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그 불신과 적개심이 있기 때문에 적개심이 있어요. 네, 정말. 네, 적개심. 그래서 이게 약간 길을 살짝 틀면 네. 이거에 끊임없이 제도에 저항하고 내지는 네. 법에 저항을 하면 법을 어기고 네. 이까지 거뭐 지켜야 네, 뭐 네, 이렇게 네, 되는 네. 거니까. 그러나 유나 씨는 좋은 사람이고 선량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러한 불신과 네. 분노와 적개심을 창조적인 예술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노래도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힘을 가져야 네.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자꾸 확인하는 걸 통해서 네. 본인이 생존하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끊임없이 느끼면서 유나 씨의 표현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신 거죠. 딱 그렇고요. 네. 그 뭔가 음악을 하는 것 이외에도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나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진짜 매사에 항상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내 주도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물론 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니까. 친부모, 특히 친부한테 네. 붙으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떨어지면 인간 근원의 외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얘기를 잘할 수 있는데 2007년까지는 낯선 분들하고 잘 말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을 계속 하면서도 제가 잠깐 DJ를 했는데 그 기간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1998년의 일인데요. 매일 게스트가 오시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그렇구나. 매일 모르는 사람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동안 한 4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고 그냥 저는 그것도 낯을 가린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하고는 네. 그게 좀 맞았던 거예요? 그럼? 네, 저희 짝꿍 형규 씨는 그러니까 만화로 따지면 저는 극화체, 김형규 씨는 명랑 만화체. 물론 나름의 불안과 그런 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항상 웃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김형규 선생님은 부군되시는 분은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맞아. 힘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금. 힘이 없다고? 아니 그게 뭐냐면 약간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모양이 돼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모가 하신 되는 분이구나.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너무 그리고 네네. 가부장적인 게 제로예요. 가부장률 제로.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남성. 적인 면이 지나치게 없는. 정말. 무해하다고 느꼈어요. 무해한 사람.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게 4년을 저는 연애는 굉장히 하는 걸 좋아해서 뭐 남자친구들을 계속 만났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고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한테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면서 항상 안심시켜줄게. 진짜 그렇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안심시켜줄게. 결혼하자. 안심 스테이크.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렸을 것 같아. 안전에 대한 게 가장.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을 계속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도 새로 와요. 근데 파도 계속 안 심으면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네. 네. 유나 씨 입장에는 네.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네. 손톱을 세우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유나 씨한테 그게 네.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네. 오 박사님 대단하신 게 우리 맨날 여기 나오신 분들이 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아니, 궁합도 이렇게 잘 보시는지 궁합 전문인지 몰랐네. 아니 근데 우리 유나 씨가 아무튼 그런 이제 사회적인 네. 아주 너무나 큰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을 네.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번아웃에 네. 이제 빠지면서 이 뭐 음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하신 것도 네. 사실 어린 시절에 쭉 자라왔던 거와 연결을 시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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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른들이 어른의 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 그렇네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이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됐던 그 아픔이 만 배 정도 느껴지면서 그런 거였어요? 네, 그 마음의 에너지를 네. 다 소진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해됐습니다. 특히 네. 유나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네,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과 잔인함에 그냥 무력하게 장악됐을 때 네.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분명히 지금의 유나는 그때 유나가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때 느끼는 마음의 고통은 아마 종류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유나 씨의 창조적인 활동이 그 어딘가에 있는 누구한테는 굉장히 큰 희망과 생존을 해나가는데 동아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번아웃까지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네. 어떻게 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되나 그게 음. 저의 항상 고민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번아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는 거는 여전히 유나 씨 내면의 그릇 안에 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비워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네. 아버지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네. 정말 유나 씨 탓이 아니죠. 네. 유나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럼요. 게 아니죠. 네. 그리고 그거는 유나 씨와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아버지 자신의 문제인 거지. 유나 씨 마음 안에 있는 그릇을 네. 다 비워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다 채웠을 때 번아웃 됩니다. 다 채우지 마시고, 근데 수시로 비워야 돼, 수시로. 네. 압력밥솥이라고 보면 수시로 김을 빼줘야지. 차기 전에. 그러면 저는 계속 작업을 해야 돼요. 어. 맨날. 네, 조금씩. 한 3분의 1 쌓으면 또 갖다 비우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말. 이건 정말 이런 접근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예. 저희 동쪽 상담소에서만 네. 이런 접근이 가능하다. 네, 정말 대박. 저희가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오 박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막 진짜 다 어떻게 막 터해내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저는 음악으로 항상 이거를 다 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정화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한테 그거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래서 그래 네. 라고 말해주면 제가 더 홀가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나 씨가 음악으로서 승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또 지금은 이 얼마나 꺼내기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서 네. 우리 곳곳에 선뜻 말하지 못하지만 네.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
생명의 동아줄을 잡고 살아. 네. 그런 방법들이 또 있어.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나 팬으로서 갑자기 제가 그 교복 입고 네. 저희가 딱 그 세대. 그 세대 네, 교복 입고 그 이어폰 속에 정말 크게 울리던 언니의 목소리. 정말 그 목소리가 얼마나 힐링인지 진짜 제가 그냥 너무 팬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힐링했던 것만큼 은하 씨도 똑같이 본인 마음을 심장을 한번 어루만졌으면 좋겠어. 저희가 그렇게 느꼈어요. 고마워요. 맞아. 평생 음악 하셔야겠습니다. 네. 평생 음악 하셔야겠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생 하십시오. 이것도 약간 가상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좀 이렇게 공상 같은 걸 좀 많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고민이에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너무 이상하게 저를 볼까 봐서. 아니에요. 이게 지금 들었지만 가끔 느닷없이 뛰어가서 바퀴를 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자동차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근데 그때 두 명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정지해 있었어. 그래갖고 봐라 걸렸다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야. 신호 대기 중이었나 보죠. 그 신호등 없었어요. 이렇게 신호등 저쪽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들이나 해외의 무슨 특파원들,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는 것들 아닌가, 있지 않은 것들을. 혹시 그 영화 트루먼 쇼. 트루먼 그 왜 그 마지막에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다 그거였잖아요. 네네. 세트장이었고. 네네. 맞아요.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다 얘기해버렸네,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제가. 그리고 원래 박나래 씨가 키가 2m인데 이렇게 된 거야. 게임인 거야. 나는 지금 아바타로 줄인 거구나. 그렇죠. 게임인 거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우리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린 어린 시절. 시절에도 네네. 이렇게 뭔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딱지 치고 하고 막 이런 네. 다방구하고 술래잡기 네네. 한 네네. 거여서 그리고 워낙 공부를 좀 안 했었어요. 근데 학교는 제가 전교 1등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등교를 1등으로. 중간중간에 목적어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같이 한번 얘기해.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저는 학교를 정말 빨리 나가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판 지우개 던지고 뭐. 근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활발한 친구인지. 약간 저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조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단 뭐 새벽부터 공장을 나가셔서 새벽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사실은 좀 공무원치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부지였는데 밖에서는 굉장히 호인이에요. 월급 봉투를 갖고 오다가 밖에 너무 힘든 사람 있으면 주고 와요. 엄마야. 그대로요? 아니, 근데 집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처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엄마야, 내가 지금 순간 엄마 빙이 됐어. 밖에 나가잖아요. 야, 너는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래요. 그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제일 짜증났던 거야. 아버님은 사실 집안에서 진짜 0보다 밑에였어요. 0보다 밑에였어요. 정말 심했었어요. 제가 잠을 이게 자다가도 뭔가 인기척이 딱 있으면 눈을 바로 떼요. 잠비가 되게 밝으신 굉장히 밝아요. 그냥 원래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약주를 좋아하세요. 그럼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안 들어오셨는데 자고 있다. 하면 욕설을 하시면서 막 자고 있는. 구두발로 찰 때도 있고. 주폭이 좀 있으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문 소리가 어떻게 닫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쾅 하면 야 큰일 났다. 시작이구나. 또 어머니 또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어린 가는 나이에도. 거고. 그게 몇 살 때쯤?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그랬었어요. 네.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한테 어린 나이에 도망가라 그랬어요. 내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못 나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성격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학교를 빨리 갔다 오는 거고. 네. 왜냐면 집에 있어봤자 뭐 답답하고. 네. 근데 이제 어릴 때야 뭐 어리니까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어머니나 이제 자신을 또는 형제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웠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좀 이제 크면서는 어떤 경우는 조금 이렇게 들이받아 보기도 하고 네네. 아버지랑 싸워보기도 하는데 네네.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희 아버지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어요. 정말 70대가 되셔도 정말 무서울 정도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구멍가게를 조그맣게 하셨는데 약간 손님들도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시비 그러면은 바로 그냥 소위 말하는 귓방망이. 그러면은 귀방만 이상으로 젊은 친구들하고요? 네, 젊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몇 년은 전에 근데 또 이제 좀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 모든 그 안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참고 얘기를 했죠. 그냥 나가시는 게 어떠냐고. 응? 그러더니 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리고 한 8년인가를 안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집을 나가셨다 바로 뭐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근데 그 뒤로는 좀 좋아졌어요. 좀 덜 하셨군요, 아버님. 네, 많이 덜했어요. 왜냐면 제가 막내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까지 자기가 들어야 되는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차했겠죠. 근데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아침에 전화 오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군요. 그때 보신 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신 그렇죠. 그 좀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받고 네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좀 편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좀 편했습니다. 좀 편하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좀 답답한 게 좀 없어지는 느낌? 좀 그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마음 편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쉽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우리 가족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떠한 설명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요. 아버지의 그런 폭력 때문에 잠깐 옆집에 도망을 가도 뭐 하고 왔냐고 의심을 한다든가. 이러니까 이혼을 하면 뭐 합니까? 칼을 들고 쫓아올 텐데 가스통을 들고 우리 집에 올 텐데 그러면 오히려 더 자식들 다치고 그럴까 봐 못하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비극이. 그래야 더 이런 꼴을 보지 않고 우리 어머니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숨쉬고 사실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네네. 정신의학적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실에서의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바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얘기인데 그냥 고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했었어요.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한 가족들 보면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게 외롭게 살잖아요. 그때는 야, 저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본인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고통이었네요. 그렇죠. 네네. 뭐 고통.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게 뭐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네. 호미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해요. 호미사이드가 뭐냐면 정말 무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또 수어사이드 아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 나를 공포스럽게 하는 대상 어떤 거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고통, 공포, 불안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없애고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 인간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굉장한 죄책감과 자괴감과 굉장한 마음의 어떤 내가 너무나 나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주 했었죠. 힘들 때마다 이렇게 쌓이고 쌓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진짜로. 나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엄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당연히 죄책감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내가 꼭 해야 되지, 이 나이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이렇게까지 이런 남들은 고민할 필요 없는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컸으면 좋겠고, 제가 뭐 경제적이든 어떤 거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탈피하고 싶은 게 컸었죠. 왜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탈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게임이 아닌가. 이게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상현실. 네. 이게 게임이 아닌가.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든 고난을 줬으면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면 좀 게임에 성공하는 행복한 게 뭐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시승 씨의 어린 시절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봅시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지옥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될 집이 지옥인 거예요. 이거를 어린아이가 어찌 견뎌내는 게 쉬웠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느끼면 너무 아파요. 아프고 끔찍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공포스럽고.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좀 떨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감이 많이 생겨요. 이것을 디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비현실감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어떨 때는 문득 지금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극이고 진짜 나는 저기서 이 연극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 이런 것들 다 의미하고요. 또 디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고 이 사람의 관계에서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PTSD 이런 말을 하죠. 트라우마라고 말할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치승 씨는 그러한 공상하는 시간이라도 없으면 눈 떠서 잘 때까지 너무 지옥 같고 공포스러운 이것을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되니까 아마 견디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가정폭력이 있는 이 상황을 현실이라고 느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세상이 혹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때 이제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다는 거는 완전히 아직 그 아픔이 없어졌다고는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종결이 된다고 해서 그 사건 내지는 그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과 기억들이 딱 책장을 넘기듯이 접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왜 아버지가 밖에서는 굉장히 그 호인 네. 소리를 들으셨을 네. 거예요. 근데 치승 씨가 보는 아버지는 집에 와서는 지옥 같은 지옥을 펼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통합된 어떤 본인의 기준과 개념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내지는 저 사람 관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글쎄 정말 그럴까? 언제나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치승 씨만의 고집스러운 기준 하나 정해서 그것을 매달고 가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가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많이 흔들리고 지금은 그 기준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잘하는데 어떤 또 한 면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제 기구를 거래하잖아요. 그렇죠. 기구 업자죠, 사실은. 네. 기구 업체를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기구를 사야 되니까 돈이 없어서 좀 빌려달라 몇 천을. 그래서 보내줬어요. 몇 천이나? 네,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10년 동안 하라는데. 10년이면 꽤 네네. 긴 기간인데요. 더 큰 거는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제가 이제 지점이 몇 개 있었고 체육관을 막 확장하다 보니까 제 오른팔인 매니저한테 이 체육관 전체를 맡겼어요. 근데 맡겼는데 전 지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약간 뒤통수를 제대로 쳤죠. 그 몇 개.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간질부터 해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믿으세요? 왜? 아,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네, 있었어요. 그래갖고 주변에서 먼저? 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였거든요. 야, 너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굉장히 오래됐고, 내 진짜. 세월이 친동생 있는데 같이 이러면서. 세기네야, 왜?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었니?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길래. 그리고 이 얘기를 이 친구가 다 한 거예요, 근데. 오른발한테. 우리 양치승 씨. 지가. 아, 네. 완벽하게 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믿으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퇴사했어요. 퇴사. 그때가 가장 제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이라 4년 동안 거의 술로 살았었어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돈보다는 돈이야 뭐 벌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한테 얘는 완전히 친동생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딱 당하니까 이게 힘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여태까지 저는 이제 지점을 굉장히 많이 차리려고 했었는데 그 뒤로는 지점을 안 차리고 있었거든요. 10년. 아니 근데 그런 일이 거절을 좀 하신다든지. 근데 그런 거 이게 제가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이게 안 해주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걸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네,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거절하면 약간 창피한 미안하고. 사람이 된,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 창피한 사람이 된 느낌이고 오죽했으면 얘가 나한테 부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내 선에서 있는 것들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약간 뭔가 답답해요. 신경 쓰이고. 저는 이제 성훈 씨랑 친해서 양 관장님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들어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체육관들이 다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잠시 이제
그 체육관도 문을 닫다고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 월급을 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다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대단한 일이죠. 근데 쉽지 않죠. 네네. 네, 근데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때 당시는 그나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돈이 있다 보니까 저도 힘들지만 직원들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약간 같이 살아보자 해서 간 건데 사실은 그 모아뒀던 돈들이 거의 이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고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관장님, 저는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럼 양 관장님은 그들한테는 어떤 사람인 거죠? 지옥의 삶에서 꺼내준 사람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은인이죠. 은인이죠. 네. 그럼 은인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게 치승 씨한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원래. 근데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갚아야 될 정도의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위치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어야 하고 본인은 그런 말을 듣는 포지션에 있어야지만 굉장히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네. 가다가 거울을 볼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닮았지?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공감을 하죠. 근데 뭐 니네들이 막 나중에 아빠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생활하지 않은 좀 행복하게 지낸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라요. 야, 그래도 임마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빠한테. 뭐 하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생활 속에서 어떨 때는 누가 밉기도 하고 누가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싫다고 말할 때도 있고 거절을 할 때도 있는데 내 자신 안에 쉽게 말하면 그런 피를 물려받아.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남들로부터 좀 빌려주지, 왜 안 빌려줘? 이러한 어떤 좋지 않은 평가라든가 뒷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만 해도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치승 씨와 치승 씨한테 도움을 받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시작부터 치승 씨 내면 안에 있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들으면서. 네. 근데 아내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가정은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좋은 소리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아가 이런 걸 잘 몰라요. 힘든 얘기를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뭐 공업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을 때. 나 말고 굳이 다른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저는 위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하면 되죠. 굳이 나쁠 때 굳이 그거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원래 가족은 네네. 인생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나누고 같이 산다는 거는 행복과 기쁨도 들어가지만 고통과 안타까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는 꼭 해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장 나의 가깝고
가장 나와 이해와 공감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치승 씨는 어릴 때 이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공포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주는 아버지와 무슨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본인 자신의 그냥 안위를 하나 지키는데 평생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치승 씨의 배우자는 충분히 이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승 씨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들의 갈등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빠의 어려움도 듣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치승 씨가 어렵겠지만, 왜냐면 이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은영 매직을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몸을 엄청나게 단련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마음의 담금질.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치승아,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제일 고민이 돼? 그럼 이건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 이제 이거를 거울을 보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그래서 이 순하고 선한 양치승이라는 사람을 거울로 자꾸 확인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약간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상담소 갔다 와서 혼자 처먹고. 거울 보고 이렇게 중얼중얼하셔. 네. 체육관이 3면이 거울이거든요. 그러네. 너무 완전 좋네요. 거울이에요. 그렇지, 네. 그렇지. 몸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육관은 이제 몸을 보잖아요. 근데 저 혼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네. 네. 노력하시라는 거죠. 네. 딸하고 둘이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어? 불편해. 손님 온 것처럼 불편해요. VIP를 모시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엄마한테 잔소리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저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예. 대화를 많이 하시네. 항상 어려워요. 내가 좀 실수할까 봐.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눈치가 보다도 어렵다고 하죠. 어렵다고 그러는 게 표현이 맞을 거예요. 진짜 시험리보다 더 어려워요. 티키타카가 되게 좋았는데? 아무튼 우리 정민이는 내가 옷 입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하고. 저는 이제 엄마가 점잖고 깔끔한 스타일 좋아하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약간 좀 더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시죠. 그럼 지금은 되게 점잖으신데? 근데 언젠가 한번 같이 걸어가는데 우리 엄마들은 왜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도 여기도 구경하고 싶고 여기도 구경하고 싶고 막 쳐다보잖아요. 엄마 걸어갈 때 얼굴은 45도로 들고 거기서만 눈만 돌리라는 거예요. 왜? 같이 다닐 때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쇼핑할 때 누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그때는 저도 좀 이해를 못하고 엄마를 두고 가왔죠. 지하 주차장에 가버렸죠. 그때 진짜 엄마가 울면서 주차장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서운하셨나 봐.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서 그냥 서운하단 말은 못해요. 그냥 마음만 서운하지. 그래가지고 혼자 삐지죠.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모녀들이 이래요. 이 엄마하고 딸이요, 진짜 잘 싸워요. 보면 티격태격하고요. 이 갈등이 많은 이유가 유도 엄마하고 딸은 뭐 그렇게 간섭을 해요. 뭐 이랬니, 저랬니, 맞아요. 뭐. 맞아. 네, 그리고 시간은 또 지적을 해요. 야, 너 그거 안 어울린다. 그리고 서로 경계를
훅 허물면서 들어오죠. 맞아. 네. 근데 간섭이랑 지적은 솔직히 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보다. 네. 근데 오늘도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아침이라 뭐 옷가게도 없고 그래서 다행히 여기 망원시장이 아침부터 여니까 거기 가서 옷을 사온 거예요. 근데 방송에서는 그래도 좀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는 게 좋은데 오늘 이제 트레이닝복 같은 걸 이제 챙겨 오신 거예요. 원래는 어떤 칼아이- 스타일로? 저 궁금해. 저는 뭐 레오파드라든지 뭐. 그쵸. 난 좋아. 난 그런 스타일 무늬. 좋아요. 반짝이 화려한 거. 그런 스타일이 괜찮아요. 네. 저는 딱 그 오 박사님 같은 룩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하고 리트 스타일 얘가 좋아요. 맞아요. 진짜 딱 깔끔한. 옷을 사다 주면 항상 니트예요. 근데 네 집에 딱지도 안 떼고 그대로 있어요. 니트를 그래가 안 돼.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 원래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보는 성인 여성이 엄마라서 그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담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잘 입는 거야. 어머님이 스타일리시하니까. 네. 근데요, 이렇게 옷 취향이 다르면 쇼핑 갔을 때 굉장히 다투거든요. 아니, 두 분은 쇼핑 이 얘기는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이제 엄마 영화 보게 어디로 나와 그래. 나는 낮 딴에는 옷 이쁘게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막 오더니 엄마 나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옷가게 들어가가지고 옷을 다 새로 사입혀갖고 극장에 가는 거예요. 옷을 다 새로 사입혀갖고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렇게 입고 가요. 어차피 사줄 거니까. 일부러 아무나- 그러는 거였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가면 무조건 이상한 옷을 나한테 안 맞는 옷을 막 입혀. 그러면 극장에 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 진짜 불편한 거예요. 지탄이는 막 생각해서 한 건데 나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쇼핑할 때 옷 보는 스타일도 다른데 엄마는 막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 살 거 뻔히 아는데도 들어가서 봐야 되고 막 그 매장도 구석구석 진짜 다 후벼 파듯이 다 이렇게 모서리를 돌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쇼핑은 같이 안 하는. 이제 그렇군요. 됐어요. 그냥. 저희 모녀도 스타일에 있어서는 정말 저랑 안 맞아.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반짝이까지 이제 좋아하신다. 그다음에 레이스, 뭐 샤치마 이제 뭐 그런 거 샬랑 샬랑 겹이지. 약간 약간. 밀푀유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켜켜이 그냥.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은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그 화려함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나를 인지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 네. 화려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멀찌감치 좀 떨어져서 다른 집 엄마처럼 또 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어머니 생각하시기에 이 딸 정민 씨가 또 간섭하는 거 다른 게 뭐 또 있을까요? 어떤 면에 대해서 좀 간섭을 많이 하시나요? 모두가 간섭만. 모든 거. 모두가 간섭만. 모든 거. 진짜 억울합니다. 찐통이다, 찐통. 이미 억울해요. 저는 이렇게 간섭한 저 솔직히 엄마한테 관심이 크게 없어요. 이거는 어머니 얘기 좀 들어볼게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음식을 하면 접시가 커야 돼요. 손이 접시가 크시구나. 커서 한 포기를 갖다가 딱 잘라서 머리만 잘라서 놔두고 생선도 그냥 크게 한 마리 놔둬야 되는데 얘는 접시도 이만해요. 접시가 이만한 접시를 쓴다고요? 이만한데 종지? 여기다가 뭐 깍두기 2개, 뭐 2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먹으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 먹으면 없는데 밥 먹고 정말 먹었는데 그러면 또 꺼내서 또 하나만 딱 꺼내줘요. 어머니한테. 고기 2개 놓고 하나 먹고 어머. 겁나서 못 먹어요. 없어질까봐. 또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요. 또 조금밖에 안 줘요. 또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면 엄마 밥을 조금밖에 안 줘요. 아니 먹고 더 드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옷도 그렇고 반찬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때 친구 집에서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접시에 반찬을 덜어서 막 나오는 식탁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나름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엄마한테 약간 그걸 요구하고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엄마가 학교에 오신 때였는데 맨발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약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이 학교를 가는데 맨발로. 맨발이 아니고 양말을 안 신었지. 신발은 신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아 깜짝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실로 들어올 때는 부모님들 그때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거든요. 맞아. 옛날에 그랬어. 맞아. 마루바닥이라서. 다른 엄마들은 다 이렇게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맨발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어린 마음에 뭔가 창피하고 이렇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제가 로망하는 어머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나이도 지긋하고 되게 점잖고 이렇게 막 양말 꼭 신고 약간 그런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 엄마한테 제가 좀 간섭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진짜 어이없게 싸운 게 뭐냐면 엄마랑 상추 2장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저도 이제 요리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저희 엄마는 식당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 요리는 이 접시에다가 요런 방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플레이팅을 딱 해야 되는데 저희 엄마는 식당을 오래 하시니까 엄마만의 룰이 있는 거예요. 제육볶음을 해도 그 옆에 상추 2장 플레이팅. 그렇지. 회를 해도 회 옆에 상추 2장 플레이팅. 샌드위치에도 상추 2장 플레이팅. 그게 우리 엄마의 룰인 거야. 그냥 엄마네 집에 있을 때는 뭐 나는 그거 이해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엄마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손님들 온다고 제가 요리를 하는데 엄마가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대접하려고 보는데 거기에 모든 요리에 상추 2장씩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뺐어. 뺐어? 근데 엄마가 그 위에다가 파스타야. 파스타인데 상추 2장 있었다니까. 아니 그게 잘게 자르면 파슬리 아니야 그냥. 느낌이 다르다니까. 알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엄마는 또 그게 서운했나 봐. 그래가지고 참 이게 사소한 걸로 좀 이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옷 스타일, 식사하는 어떤 이제 어떻게 담느냐 뭐 이런 것들 이게 종류는 다 다른데요. 그렇게 모아보면 하나를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민 씨가 유난히 에티켓을 잘 배워서 왜 이렇게 고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 씨가 유난히 이런 면에서 왜 좀 민감한가 하는 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님 되게 팬이라서 금쪽 상담소에 자주 봤거든요. 근데 이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되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뭐뭐뭐뭐에 예민한 것 같아 하면은 걔가 문제더라고요. 아니 알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순간 나구나. 나였구나.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둘이 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밖에 외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누가 볼 때 제가 그거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밤에 눈 의식을 많이 하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그게 이제 막 저만 의식하는 게 아니라 내 엄마까지를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게 얘하고 나하고 이제 드라이브를 가잖아요. 가면은 얘가 음악을 있는 대로 틀어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막 춤을 춰요. 막 차에서 난리치고는 이제 딱 차가 서면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갈 거니까 음악 딱 끄고 자 원래 모습 돌아가자. 하나 하고. 그리고 딱 차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려야 돼요. 이렇게 타고 얘는 그게 몸에 딱 배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면 즐거워요. 일단 즐거워. 가면 즐거운데 가면은 자세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죠. 자세를 틀리게 항상 고든 자세를 해야 돼요. 앉아도 퍽쩍하니 앉으면 안 되고 뭐 먹어도 흘리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엄마 같은 딸이 항상.
근데 이제 티격태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야 이게 우리 집에도 있는 일인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되게 이제 엄마들이 경제력이 좀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내가 못했던 걸 이제 자식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너 나와 그래서 옷도 사주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정민 씨가 어머니에게 우리 엄마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 하면서 계속 간섭을 하니까 약간 어머니의 보호자를 조금 자처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딸들이 20대 뭐 이렇게 30대에 들어가면 경제적인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력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보호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면서 이제 엄마의 지시를 더 이상 안 따라요. 그리고 엄마 잔소리 이제 싫어. 그래서 거꾸로 엄마한테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리고 엄마 이런 거 먹지 마. 이제부터 좋은 거 먹어. 뭐 이런다든가. 엄마 이런 거 입지 마. 엄마 이거 안 어울려.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딸이 엄마의 보호자 역할을 이제 자처하는 건데 맞아요. 15살 때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방송을 하고 일을 하고. 대단하다. 애들을 다 얘가 케어를 했죠. 동생들. 봄에 여름에는 수영, 뭐 겨울에는 애국으로 다 여행 보내고 뭐 하여튼 다 했어요. 얘가.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내가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많이 했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또래에 비해서 진짜 시골에서 자라고 하셔가지고 딱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공부 안 해도 되고 막 맏딸이니까 동생들 다 학교만 보내고 주방일 하고 막 그렇게 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정말 곱게 정말 예쁘게 잘 키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엄마가 만약에 진짜 공부를 많이 시키고 정말 막 그렇게 키웠다면 지금쯤 엄청 멋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래서 엄마를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안타깝다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쭉 이 정민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민 씨가 다음에 태어나면 엄마의 엄마로서 태어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머니를 좀 어떤 면에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엄마의 삶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쭉 듣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제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잔소리나 간섭을 막 하면 엄마들이 됐어 너나 그렇게 해 시끄러 야야 말하지 마 보통 잘 그러거든요. 그래서 튀겨 막 하는데 어머니는 정민 씨의 잔소리나 간섭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매우 순응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맞아. 저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얘가 이렇게 사는구나. 막 이런 그런 느낌. 내가 좀 더 가르쳐놨으면, 좀 더 내가 좀 가진 게 많았으면 제가 저렇게 억울한 거 안 당할 텐데 내가 해주시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정민이 아빠가 개파기 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술만 먹고 들어와서 너무 행패를 부려고. 그 생활을 1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정민이가 맨날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난 또 내가 글씨를 써요. 그러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엄마 도망가라고. 어머. 나는 어떻게든지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정말 나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민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미안해요. 네. 그러셨군요. 그게 벌써 저 골목에서부터 욕을 하고 들어와요. 술 먹으면 욕하고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요. 인상을 썼다고 때리고 뭐 이런 식인 거죠. 3일이 몰다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뭐가 와서 날 치고. 그 생활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데 엄마 찾아오라고 또 얘도 맞고. 그래서 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해합니다. 느낌들을 네. 그런 걸 밖에 내가 애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서 미안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력했겠죠. 내가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내지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하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해서 나간 게 아니고 그런 세월이 많이 몇 번 지나쳐서 이제 내가 나갔는데 누가 길에서 애 우는 소리만 나면은 우리 애기가 우는 줄 알고 튀나가고. 진짜 사는 게 아니었죠. 낮에 일을 해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밤이면 밤새도록 울다 잠들고. 오늘은 어떻게 안 먹고 사나? 오늘은 밥 제대로 먹었나? 항상 애들한테가 생각은 있었죠. 이게 이제 battered wife syndrome이라고 하는데 매 맞는 아내였던 거예요. 매 맞는 아내. 이러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예외 없이 한 사람의 인생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고 정민 씨도 예외가 아닌 거죠. 폭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네, 너무 불안하고 무력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심지어는 내가 보호해야 할 나의 자녀마저 내가 보호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지면 정말 처참한 거야, 처참. 전 동희 씨한테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바닥에다가 엄마 그냥 도망가 막 그렇게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방바닥에다가. 이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왜 같이 도망가가 아니었을까요, 진짜?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엄마가 계속 저희 때문에 못 가시니까. 네. 그 당시 엄마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또 저희까지 데리고 나가는 건 어려운데 외갓집에 가려고 해도 아빠가 미우니까 저희도 미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엄마가 헤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산다고 생각하셔서 근데 사실 엄마를 위해서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매번 반복해서 봐야 하고 아 이걸 그만 보고 싶다라는 게 되게 크고 엄마가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것 같으니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막 그게 속상하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아 엄마 저 부분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이제 물론 엄마만큼 제가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이미 과거고 지나갔고 또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친아빠께서는.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랬다는 이유로 나한테 미안해하고 죄인처럼 저는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네. 어머니가 나가신 다음에는 그 친아버지가 정민 씨하고 동생은 때리진 않으셨어요? 이제 엄마가 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천천히 서서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남동생한테 한 번 더 했죠.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저는 그게 더 상처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두고 가고 이런 것보다 뭐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해 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까지 여기에 되게 뜨겁게 남아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남동생한테 왜냐면 결국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거기서는 미래가 없고 저는 학교도 안 보내고 있었으니까 누나가 데리러 올게. 근데 예측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있을 때는 그걸 내가 막아줄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만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고 그렇다고 다 이렇게 다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로 사촌 언니한테 올 때 남동생한테 그렇게 했던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오히려 그게 상처지 엄마한테 어떤 뭐 원망이나 뭐 미움이나 이런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남동생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누나가 미웠던 적이 없다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서로의 아픔을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게 그게 가족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다 털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가족 내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가 다르면 역할이 다르거든요. 어머니의 위치는 자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호해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어찌 됐건 두고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는 그 위치에서 마음 아파하는 거고, 정민 씨는 누나였기 때문에, 근데 누나의 위치는 동생을 돌봐야 된다고 우리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치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동생을 두고 이제 사촌 언니 집으로 간 게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14살, 13, 14 이때. 네. 그러면 서울로 그때 올라와서 올라와서 네. 거의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하철역 주변에 서 있었는데 길거리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있다가 같이 남동생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씩씩하게 긍정적으로 예전의 고통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되어 있지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씩씩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또 대견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 됐어요. 나는 그 마음이 되게 아파요. 아마 정민 씨는 1차적인 피해자가 아닌 것 같지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요. 주변에서 뭐 잘한다, 어떻게 똑부러지냐, 뭐 예쁘다 이래도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조건과 관계없이 부모한테만큼은 가장 내가 사랑받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거를 어렸을 때는 전혀 감이 없고요. 비교 대상도 없고, 그때는 그냥 사는 게 전부고, 눈치 보고, 그냥 저녁 되면은 무섭고, 막 이게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진 아빠 모습을 보면 혼란스럽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되고, 그냥 그게 그냥 삶이었던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제가 외모가 출중하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가진, 내 부모가 물려준 나만의 무언가를 당당하게 내세워서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주변 연예인 친구들의 뭔가를 되게 따라가기 바빴고, 막 내가 변해서 사람들 기준에 맞는 모습이 되게 바빴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어렸을 때 좀 더 자존감이 높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유를 찾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제 저도 거슬러 어렸을 때로 가기는 가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핑계대는 것 같고, 뭐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라고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그쪽을 다시 또 안 보게 되고,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되게 이제 부모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의 닮은 점을 느꼈을 때 굉장히 자긍심을 느껴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엄마를 닮은 면이 있겠죠. 근데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를 좋아해요. 그 엄마가 무력하게 아빠한테 막 맞고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 가여운데, 한편으로는 왜 저러고 살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너 우리 아빠 딸이야. 나 우리 엄마 딸이거든. 이런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이걸 이제 자긍심, 자존감 이렇게 본다면 정민 씨가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한 아주 깊은 타격,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네.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서 느끼는 되게 깊은 생명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끊겨 있는 거는 느끼죠. 그 부분이 좀 끊겨 있고 그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그 상황에 있으면 뭐가 가장 고통스럽냐면요. 엄마는 엄마 몸을 써서 나를 막아주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게 되게 사실 인간적으로 되게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알아요. 내가 뛰쳐나가서 내 몸을 이렇게 해서 막으면 내가 조금 아프겠지만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까지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그 감정이 그 고통이 저한테는 제일 커요. 엄마가 날 막아주지 않았고 뭐 아빠가 어떻고 이것보다 내가 용기가 없었다라는 그 순간의 그 무력감과 그게 되게 큰 뭔가 지금 그냥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이는 뛰쳐나갈 수 없어요. 나라도 나서서 내 몸으로 막으면 엄마가 한 대라도 덜 맞을 텐데 나는 내가 맞아서 아플까 봐 이 상황이 너무 공포스러워서 뛰쳐나가서 막지 못한 본인을 자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에 대한 정민 씨가 김정민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이 구질구질하고 치졸한 것 같고 내가 용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흔들기 때문에 지금 정민 씨가 얘기한 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막 공격을 하는 거는 이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이 아니라 이 관계를 단절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 거야 이 마음 때문에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의 통제력을 본인이 갖고 오려고 해요. 맞아요. 그거는 공감해요. 네. 타인에게 힘과 나의 어떠한 영향력을 과하게 주는 거를 과도한 통제라고 보는데요.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실수는 내가 저지른 거니 별 수 있나. 내가 책임져. 이런 마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도 통제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머니 옷 스타일부터 네, 접시에 깍두기 2개 놓고 하나 드시면 나머지 한쪽 갖다 놓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사실은 통제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게 문제네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의 상황이 이해돼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머리로. 근데 실제 어머니의 딸인 정민 씨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는 진짜 일어났을 때는 정민 씨는 본능적으로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좀 뭔가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예민해요. 딴 사람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내가 이 친구가 싫어졌고 우리가 안 맞고 뭐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제가 잡아요. 뭔가 남겨지고 누군가가 떠난다는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좀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고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정민 씨는 가까운 사람이 주는 그 공포감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유기에 대한 공포,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생기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보호받고 사랑받고 가장 힘들 때 가서 어깨에 기대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아주 많을 거예요. 의존적 욕구를 확 채워주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드러내거나 인정하는 게 또 공포스러워, 기본적으로. 그래서 꽉 누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이제 벌써 5년 전에 뭐 소송 문제로 제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거의 한 1년을 재판을 했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1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랬겠죠. 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제가 먼저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먼저 고소를 했으면 더더군다나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고소를 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만에 기사가 났어요. 고소장 접수하고 제가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는지 기사가 나니까 너무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되게 어떤 수치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막 돈 보고 남자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민아 엄마한테만 얘기해봐. 네가 진짜 10억을 썼어? 이러시는데 순간 그래도 이만큼 쥐고 있던 전투력이 그냥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진짜 무섭구나. 기사랑 언론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내가 사람들한테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지금은 타이밍을 놓쳤나 보다. 지금은 그냥 방법이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게 5년이 된 거예요. 그냥 남녀 사이에서 젊은 남녀가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사귀는 과정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선물도 사주고 서로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정민 씨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러한 어려운 일에 휘말리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그게 있었어요. 헤어질 포인트가 몇 번 있었다. 그때 헤어졌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처음엔 있었었고 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게 잘 믿어요. 네, 뭐 아니야 그러면은 아닌가 약간 이러는 편이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잡아둘 수 있는 애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 쭉 한번 파악을 해보는데요. 사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풀어가는 갈등이 있고요. 서로 소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그냥 상대방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면 비슷한 일을 또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근데 저도 이게 정말 뭐 되게 꺼내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냥 순간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처럼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게 딱 올라오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엄마한테는 안 했었던 것 같고 친구라든지 회사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받는 사람한테 일단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엄마한테 말 한 번도 안 했어? 뭘요? 그런 말을. 아 마지막에 근데 그거는 뭐 엄마한테 얘기해도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도 상황이 억울하면 설명을 해야죠. 뭔가 그렇게 억울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궁지에 몰렸을 때 정민 씨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그 5년 전에 왜 그렇게 무력하게 이렇게 나자빠졌단 말이에요. 그 힘을 왜 잃냐 하면 그 일 역시 정민 씨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살아갈 만한,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당성에 탁 타격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이날 이때까지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 세상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막 사람을 의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세상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 누구랑 확 가까워지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본능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엄마마저도 사실은 엄마를 사랑하지만 내가 엄마한테 짐을 얻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엄마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다. 그러면 나래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도와달라고 하죠. 그렇죠. 윤지 씨는 이 상황은 내 선에서는 핸들링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말해요. 그렇죠. 내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 씨는 본인이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확 공포가 일면서 무력감이 생기니까 손을 놔버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는 아주 마음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하다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딸이 힘들 때 엄마한테 와서 잘 얘기하세요. 네. 잘 안 오죠. 네네. 네. 얘기도 안 하고. 병원에 있을 때 얘를 봤어요. 방송에서. 그날따라 얘가 온 거예요. 비는 쏘러 오는데 나도 말을 못 하겠고 얘도 말을 그냥 엄마 그러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뉴스는 봤지만 뭐라고 물어보기는 싫고 지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말을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진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갔어요.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얘가 여기 왔다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해에 자살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 뉴스 나오면 자꾸 그런 걸 쳐다보는 거야. 혼자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내가 제발 나쁜 일만 생기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는 가정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런 게 없었던 건데 이 딸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를 알고 그냥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드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알아요. 보통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텐데 왜요? 이 김정민 씨는 내가 또 엄마한테 미안한 짓을 했네. 맞아요. 지금 그 생각 들었죠? 네.
이런 얘기 근데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돼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정민 씨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민 씨께. 죄책감이 너무 컸고요. 엄마가 남동생 임신하고 만삭이셨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자동차가.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이렇게 휙 던져버리고 엄마가 차에 치이셨어요. 엄마는 이제 만삭인 몸으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바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남동생을 낳을 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셨었죠. 네. 근데 그때 어렸을 때는 막 며칠 동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가지도 못했었어요. 막 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 하셨던 몇 가지 일들은 좀 되게 놀라울 만큼 되게 희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놀라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엄마니까 가능한 건가? 다른 엄마들도 그런가? 우리 엄마만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했어요. 네. 자식이 물에 빠지면요. 내가 들어가고 그냥 뛰어드는데 수영을 못해도 뛰어듭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이 없는데요. 근데 자식이 구해준 부모한테 물에 젖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으스러지게. 잘 안고 계세요. 네. 태어났을 때도 고맙고 살면서도 엄마한테 진짜 힘이 되어서 고맙고 지금 내 옆에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네, 두 분께 드리는 은영 매직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솔루션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모녀 사이에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사회적 시계를 맞춰보는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시기요? 엄마 10살 때와 정민 씨 10살 때 이게 사회적 나이, 사회적 시간을 사회적 시간이라고 하죠. 이걸 맞춰보는 건데요. 그때 또 기억을 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또 공감하는 부분과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굉장히 가까워지죠. 진짜 치유가 되고 진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물론 제가 다른 데서 안 하는 얘기를 여기서 처음 꺼내기도 했지만 진짜 감사합니다. 네.